자, 엄근진 기자와 함께하는 대유점 뉴스. 한동안 이 부동산 관련된 콘텐츠를 거의 못 하다가, 오랜만에 다시 초심으로 돌아와서 부동산 관련 콘텐츠도 오랜만에 만들기로 했습니다. 자, 최근의 부동산 시장은 어떤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있는 부동산 주요 뉴스를 몇 개 보면서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온 것 중에 일단 시장 집값에 대한 기사네요. 머니에스에서 작성했는데요. 서울 주간 아파트값 상승 지속. 네, 일단 주간 단위로 아파트값 상승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막판 매수 러쉬가 있었다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역시 주요 근거 자료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 아파트 가격 동향인데요. 4월 넷째 주입니다.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0.23%로 전주와 같았다. 수도권은 0.26%, 지방은 0.2% 상승했다. 수도권이 지방보다는 조금 더 큰 폭으로 상승을 했군요. 서울 같은 경우는 0.08%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중에서 서울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상승폭이 작았네요. 그죠? 전국 평균보다도 작았습니다. 서울은 0.08% 상승, 역시 전주와 같은 상승률이었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신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27일이 이제 효력 발생일이었는데 그 이전에 막바지 매수세가 몰리면서 상승폭이 확대됐지만 그 외의 지역은 대체로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라고 한국부동산원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재건축 지역이 강남구, 송파구, 노원구 같은 지역이었고요. 구별로 보면 노원구가 0.16%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군요.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등이 그 뒤를 이었고 영등포구에는 여의도가 있으니까 역시 높았고 양천구도 목동이 있어서 역시 상승률이 평균 이상이었어요. 서울 평균 이상이었고요. 인천 같은 경우는 0.51%. 네, 인천이 많이 올랐군요. 네, 아까 수도권이 0.26%라고 했는데 서울은 수도권 평균에 훨씬 못 미쳤고 인천이 이제 수도권 평균을 많이 끌어올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경기도도 수도권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0.31% 상승 그런 상황이었고 지방에서는 대전, 대구, 부산 이런 광역시들이 역시 지방 평균 이상을 기록했고 울산, 광주, 세종, 제주 그런데 제주도 0.43%로 많이 올랐군요. 전세 가격 같은 경우는 전국 전세 가격 상승률이 0.13%, 전주 대비로는 소폭 축소됐습니다. 수도권이 전세값이 0.11% 올랐고 지방은 0.16%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매매값은 수도권이 지방보다 높았고 상승률이 전세값은 지방이 수도권보다 상승률이 높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전세가격 상승률 0.02%. 그러니까 서울이 매매 가격도 그렇고 전세 가격도 그렇고 지역별로 봤을 때 상승률이 높지 않은 지역이네요. 높지 않았습니다. 아주 국지적으로 아까 그 재건축 단지들이 몰려있는 강남이나 양천이나 노원, 영등포 이런 구역만 조금 상승률이 있었고 나머지는 매매 가격 상승률 또 전세 가격 상승률 높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이 기사는 인천 같은 경우는 역시 0.33% 전세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경기도는 전세 가격 많이 안 올랐네요. 0.12% 그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기사는 특별히 해설이라기보다는 그냥 한국부동산원의 데이터들을 쭉 나열한 기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도자료를 그냥 처리한 기사이네요. 어쨌든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이어지긴 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인천 지역에서 좀 뚜렷하게 올랐고 인천과 경기에서 매매값이 좀 많이 올랐고 서울은 매매 가격이나 전세 가격이나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다만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조금 매수세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 효력 발생 직전까지 좀 상승폭이 나타났고, 사실 이제 27일 이후, 그러니까 효력 발생 이후에는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잠잠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다음 주에 발표될 이 통계에서는 아마도 서울의 그 매매가격 상승률이 상당히 더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다음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기사는 그 아파트값 통계에 관련된 기사입니다. 조선비즈에서 작성했는데요. 얼마가 맞을까? 서울 평균 아파트값, 정부 통계는 9억 원, KB는 11억 원. 그러니까 정부라고 하면 이제 한국부동산원이 되겠죠. 한국부동산원에서 통계를 발표하고, 또 KB국민은행에서도 이 아파트 가격에 대한 통계를 발표하는데, 그 수치가 좀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지에 대한 내용을 쓴 기사로 보여집니다. 자, 이 한국부동산원과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각각 조사에서 발표하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 격차가 사상 최대치로 벌어졌다고 합니다. 네, 이게 좀 차이가 있긴 있었는데 그 격차가 점점 벌어져서 지금 사상 최대치다. 지난 3월 기준 아마 수치가 그런 것 같습니다. KB부동산에서는 지난 3월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을 10억 9,993만 원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11억 원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한국부동산원 통계는 9억 711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9억 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약 2억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 4월만 해도 차이가 4천만 원에 불과했었는데 지금 1년 만에 이 차이 자체가 5배 정도 커진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이 통계를 접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체 뭐가 맞는 거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9억 원이 맞는 건지 11억 원이 맞는 건지 이거를 이제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전에 그나마 4천만 원 차이일 때는 한국부동산원은 8억 7천만 원, KB부동산은 9억 1천만 원, 그러니까 대략 뭐 한 9억 원 안팎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한쪽은 9억 원, 한쪽은 11억 원을 얘기하니까 그러면 중간인 10억 원을 평균으로 봐야 되는 건가? 근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이렇게 더 통계를 믿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두 기관이 평가한 실제 개별 단지를 좀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여기 이 기사에서는 지금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 2단지 저층 단지의 전용 면적 46제곱미터를 한번 살펴봤는데, 한국부동산원에서 보는 이 노원구 상계주공 2단지 전용 46제곱미터의 그 시세가 4억 9,500만 원이네요. 그런데 KB 시세는 5억 6,500만 원입니다. KB 시세가 한 7천만 원 정도 더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실거래가를 보면, 실거래 신고된 걸 보면, 이거는 이제 실거래 신고된 거는 뭐 부동산원에서 조사한 것도 아니고 KB에서 조사한 것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실제 거래한 그 당사자들이 국토교통부에 신고한 그 실거래가인 거죠. 이게 작년 11월에 5억 700만 원이었네요. 그러면 요것만 봐서는 한국부동산원에 조금 더 가까운데, 이건 이제 작년 11월이니까 또 시차는 좀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5억 700만 원이고 이 통계는 이제 지난달 올해 3월의 통계이니까요. 전세가격 통계도 마찬가지로 좀 간극이 나타나고 있는데, KB부동산에서 보고 있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값은 6억 1,004만 원, 한국부동산원 기준으로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값이 4억 9,182만 원, 그러니까 한 1억 2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동산 통계가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국민의 혼란을 부추긴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뭐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도 이런 통계조사의 신뢰도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양 기관에서는 조사 대상의 표본 구성이 다른 것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부동산원에서는 이런 그 시장의 의구심, 신뢰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통계조사 개선 작업을 현재 진행 중이고요.
한국부동산원은 현재 지금 월간 조사 표본이 17,000여 가구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2배 이상 늘려서 35,000 가구로 표본의 수를 2배 이상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현재 KB부동산의 아파트 표본은 34,000여 가구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표본 자체가 KB부동산의 표본이 더 많았던 거죠. 그래서 한국부동산원도 KB부동산원의 표본 정도로 그 이상으로 표본을 확대하겠다라고 지금 방향을 밝힌 그런 상황입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의 말을 코멘트를 인용을 했는데요. 한국부동산원의 각종 통계가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데이터 값의 중복 및 미반영의 오류도 있다면서 표본이 늘어날수록 양질의 통계가 나온다는 점에서 부동산원 통계와 현실과의 괴리는 다소 좁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계속 민간기관보다는 상승률을 낮게 잡거나 시장에 대해 보수적인 해석을 내놓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어쨌든 개선을 하게 되면 현실과의 괴리는 줄어들 수 있겠지만 어쨌든 민간기관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인 데이터, 그러니까 뭔가 조금 의도된 데이터를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이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의 말이 무조건 맞는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이 기사에서는 이런 코멘트를 인용을 해서 기사를 작성했네요. 이제 한국부동산원이 국토교통부 산하의 조사기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부의 입맛에 맞는, 정부 정책 방향성에 맞는 또 그런 소비자들의 심리를 감안한 그런 데이터를 좀 앞세울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데이터 중에 아무래도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의도된 쪽으로 해석될 수 있는 데이터를 강조한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죠. 아무래도 물론 KB도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KB도 은행 입장에서 뭐 대출을 많이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이제 집행하는 발행하는 발생시키는 그런 기관으로서 집값이 많이 오르면 또 대출액이 커질 수 있으니까 물론 지금은 대출도 규제가 있어서 뭐 15억 이상은 대출이 아예 안 되고 뭐 그런 규제가 있긴 합니다만 이쪽에서 보면 저쪽이 의심스럽고 또 저쪽에서 보면 이쪽이 의심스러운 거는 똑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이런 통계에 대해서 이렇게 의심하고 뭔가 이게 그 꿍꿍이가 있지 않을까, 의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됐다는 자체만으로도 사실 상당히 슬픈 거죠. 네.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런 의심이나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게 이런 통계기관들의 숙제이자 또 어떤 영원한 그런 과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실에서 느낄 수 있도록 정말 내가 느끼는 것 같다. 현실을 반영하고 있구나. 제대로 보여주고 있구나. 이런 그 통계들이 나와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거래량에 대한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헤럴드 경제에서 작성했는데요. 급등 피로감. 서울 아파트 3월 거래량이 10개월 만에 최저치다. 네, 거래량이 많이 줄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3월 매매가 3,719건으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고 지난해 6월에 비하면 4분의 1 수준이다. 이사 대책 공급량 기대로 매수세가 줄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네요.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서울시 아파트 거래량이 작년 6월만 해도 15,621건이었는데 한 달 사이에 그 뒤로 계속 줄었고 지난 3월에는 3,719건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뭐 이게 2월에도 3,851건이었으니까 거의 비슷하네요. 2월, 3월. 그러니까 역시 이사 대책의 영향이라고 보기가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자, 정부의 부동산 규제 공급 대책과 그간 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 이 두 가지 이유를 대표적인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 건수가 최근 10개월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서울시 부동산 정보 광장의 통계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3,719건으로 2월에 이어서 상당히 적다.
매매 거래량이 폭증했던 지난해 6월 대비해서는 4분의 1 수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줄었는데 다만 그 와중에도 초고가 아파트 그리고 주요 재건축 단지가 몰려있는 강남권, 노원, 구로 등 중저가 지역은 비교적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원구가 지난달에 335건의 거래가 있었네요. 서울시내 자치구 중에 가장 많은 거래량이 나타났고 그 밖에 강남구, 서초구, 강동구, 구로구, 성북구, 강서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월세 계약 건수도 이제 연초 신학기 수요가 어느 정도 사라지면서 다소 잠잠한 모양새가 나타났다. 아무래도 전월세 같은 경우는 이제 학기를 앞두고 많이 이제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학기가 이제 시작이 되면 전월세 계약이 아무래도 좀 줄어드는 게 일반적인 형태인데 3월에 서울시 전월세 거래량은 11,337건으로 1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매매 거래량은 감소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 매수 심리가 오르고 있어서 향후 추이에 관심이 집중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102.7을 기록했대요. 전주보다 1.6포인트 올랐다. 3주 연속 기준선 100을 넘었다. 네. 매매 수급 지수는 이 부동산, 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무소, 그 설문조사 그리고 인터넷 매물 건수 등을 분석해서 수요와 공급 비중을 지수화한 것으로 지수가 100을 넘으면 매수 심리가 더 우세하다라는 것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3주째 매수세가 더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 매물이 없다라는 얘기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적인 거지 않습니까? 매도보다 매수가 많다라는 건데 이게 절대적인 수치 자체가 줄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아니면 절대적인 수치 자체가 다 많을 수도 있고 어쨌든 매도는 적고 매수가 더 많다는 거죠. 그 얘기는 매물은 그대로인데 매수세가 더 늘었다는 얘기도 있을 수 있고 혹은 매수세는 그대로인데 매물이 줄어서 매수가 우위가 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아까 뭐 인기 지역, 재건축 단지가 있는 지역은 매수를 무리해서라도 좀 하려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 것 같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아마도 어떤 세금 문제, 양도세나 이런 세금 문제 때문에 매물이 자취를 감춰서 매물이 줄어드니까 자연스럽게 매수가 더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 아니냐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상황이다. 거래량이 많이 줄었다라는 이야기를 이 기사에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뉴스 보실까요? 자, 이번 뉴스는 경매 관련한 소식입니다. 네, 역시 부동산 시장을 보는 하나의 또 분야로 경매 시장의 동향을 살펴보는 것도 또 시장을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인데요. 4월의 경매 시장을 보니까 진행 건수, 또 낙찰 건수, 응찰자 수 다 줄었다. 시장 자체가 뭐 개정 휴업이었다. 뭐 이렇게 일단은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진행 건수와 낙찰 건수, 평균 응찰자 수가 4월에 전부 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아직 4월이 다 끝난 게 아니었으니까. 근데 뭐 지금 29일 집계 기준이니까 거의 뭐 4월에 웬만한 그 데이터들이 다 들어간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제 30일 마지막 날에 그 데이터가 포함이 안 된 상태로 봤을 때 봤더니 어쨌든 4월 한 달 경매 시장은 좀 잠잠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지옥션의 그 경매 동향 보고서를 보니까 올 초에 보면은 1월에는 1월부터 2월, 3월까지 계속해서 증가하는 진행 건수와 낙찰 건수가 그런 추세였고 낙찰가율도 1, 2, 3월 계속 상승하는 추세였고 반면에 이제 평균 응찰자 수는 좀 감소하는 그런 추세였습니다. 그러니까 경매에 나온 물건도 많았고 낙찰된 건도 많았고 낙찰된 그런 가격, 낙찰가의 감정가 대비 비율도 점점 더 높아졌는데 대신
매수하려고 뛰어든 사람의 숫자는 좀 줄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 봤더니 지지옥션에서는 일단은 지난해와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휴정으로 경매 진행 건수와 응찰자 수가 영향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경매 진행 자체가 조금 덜 됐었고 응찰자도 조금, 그러니까 참여 자체가 좀 줄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변수를 고려할 때는 이 부동산 경기가 지금 최근에 경매 지표에 정확히 반영되고 있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는 진행 건수가 늘어나고 또 응찰자 수가 감소하는 것은 부동산 경기 불황의 신호로 해석이 되죠. 왜냐하면 경매에 일단 물건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원래는 이게 뭐 문제가 있더라도 어쨌든 매도인이 시장에서 팔면은 이제 팔아서 뭐 빚을 갚던지 부채를 상환하던지 뭐 이러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경매로 넘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는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라는 얘기고, 또 이렇게 물건이 나왔는데도 응찰자가 준다, 관심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는 역시 여기가 돈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참여를 안 한다, 혹은 돈이 없어서 뭐 다른 게 더 투자 수익률이 높을 것 같아서 뭐 이런 상황일 때 응찰자 수가 주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석이 되죠, 보통은.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4월 같은 경우 진행 건수와 낙찰 건수, 평균 응찰자 수가 전부 다 감소할 전망이다. 그래놓고 일단 지금 정작 기사 내용에는 3월까지의 수치만 넣어져 있습니다. 네, 조금 뭔가 낚인 기분이죠. 네, 이미 3월 데이터들은 이미 나와 있는 데이터인데 그거 대비해서 4월에는 줄어들 것 같다라는 한 문장을 넣어놓고 그걸 제목으로 쓴 것은 조금, 이거는 조금 아쉽네요. 네. 저도 이제 부동산 기사를 써봤으니까 알잖아요. 네. 아마 이제 그 4월 데이터는 다음 주 초에 나오니까 그 전에 아마 지지옥션에 문의를 했겠죠. 4월 분위기 어때요? 물어봤더니 4월에는 분위기가 안 좋은 것 같아요. 다 줄었어요. 근데 데이터는요? 했더니 이제 그거는 다음 달에 정리해서 드릴게요.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이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쨌든 이런 4월의 경매 시장 분위기 미리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 거래량이 줄었고 경매 시장도 지금 개점 휴업 상태, 그리고 집값 상승이나 이런 거 서울 지역은 지금 상승률이 높지 않다. 전국 평균과 비교했을 때도 낮은 수준이다. 상당히 안정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또 이 정부의 이제 공급 대책들, 그리고 정비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 나갈지, 이런 부분들이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아마 그 고민이 많이 됐을 거예요. 재건축 정비 사업은 어떤 삶의 질이나 낙후된 그런 주택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주민들, 시민들의 그런 민원들, 요구사항들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그걸 다 해주려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과 직면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은 최대한 지원을 해주면서 그러므로 나올 수 있는 어떤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이런 처방을 했다라고 이해가 되고요. 그를 통해서 재건축 사업은 재건축 사업대로 잘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또 가격은 가격대로 안정이 되는 이런 상황이 연출된다면 또 그것 또한 시장에서 잘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만 된다면 이제 소비자들, 시민들, 국민들은 정부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 아니야, 진작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공급은 공급대로 하면서 가격 상승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을 빌미로 여러 가지 어떤 그 상황들을 외면하거나 방치하거나 혹은 옥죄했던 게 아닌가.
뭐 이런 것들은 한번 우리가 계속해서 좀 지켜보면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엄근진 기자와 함께하는 대우점 뉴스. 오랜만에 부동산 시장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주요 뉴스들을 살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부동산 관련된 혹은 뭐 여러 가지 도움이 될 만한 재미있는 소식들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